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1호 해양동물 수의사이자 고래 부검이인 플라노션 이영란 대표를 만나봅니다. 고래 같은 큰 바다동물들을 부검해보면 뱃속에서 우리가 버린 그런 쓰레기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바다동물들이 먹게 되고 또 배출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위장을 막아서 여러 세균들을 번식시키면서 바다동물들이 죽어가는 건데요. 바다동물들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걸 보면 바다 상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다 보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래 서식 환경도 더디지만 안전해지고 있고 환경의식도 개선되고 있다는데 희망을 품고 비영리 해양보전단체 플라노션을 설립해서 활동 중인 이영란 대표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표님의 그 학창 시절을 조금 돌아볼까 해요. 이게 수의학과에 입학을 하셨을 때 보통 나는 해양동물을 하겠어라고 결심을 하고 가셨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해양동물 수업이 먼저 나오진 않잖아요.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좀 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육지 동물들 위주로 배우셨을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는 해양동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맞아요. 수의학과에 그 해양동물 수업은 아예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그래도 나이가 제법 되다 보니까 그때는 오히려 또 개고양이보다도 산업동물 위주였습니다. 아. 네, 소, 돼지 수업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의학과는 그런 동물 종류별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의대랑 똑같이 뭐 내과, 외과, 뭐 산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수의학과를 처음에 갈 때는 이게 전문직이고 나중에도 뭐 안정된 수익과 뭐 이런 걸 생각하고 갔죠. 유망한 직종이니까. 유망한 직종이다. 근데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어떤 걸 잘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잘 모를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게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등학교 때 이상으로 맨날 시험 보고 막 외우고 막 이런 거 막. 그래서 이거 너무 재미없는데 그만둬야 되나?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졸업하고 남들 그냥 다 가는 동물병원에 갔어요. 결국. 네. 그렇게 하다가 뭐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게 갔을 것만 같은 이걸 이제 발견을 해버리고 이제 던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미쳤냐는 얘기를 뭐 몇 번 들은 것 같고요. 주변에 만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장 뭐 엄마만 해도 얘가 좀 돈을 좀 이렇게 해서 벌고 좀 나도 좀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지 좋아한다고 고려한다고 하니까 서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만큼 고래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데 해양동물 수의사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고래를 선택하셨어요? 고래한테 그냥 빠졌어요. 그냥. 그게 다른 해양동물이 보통 뭐가 있냐면 물개, 물범 이런 기강류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마나티, 주공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멋져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고래만큼 멋지기는 고래가 어렵죠.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는 하나. 멋졌습니다. 그냥 첫사랑 같은 고래로 맞아 드셨다. 근데 돌아보니까 주변에 배울 분은 있었나요? 스승이 계셨나요? 그래서 고래와 수의사 요거를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해외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나 이런 애들을 보살피는 사람, 아니면 야생에서 뭔가 걔네가 죽어가는 걔네들한테 뭘 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자꾸 서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싸게 수의사를 다 쓰시라. 그때는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에 수의사가. 그랬더니 그냥 저희는 아프면 또 살 거다. 이런 식으로 했을 시기였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안 되는구나. 다들 지금 수의사를 고용하는 그런 거를 좀 뭐 아직 되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고래연구소를 가서 저를 좀 받아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뭔가 월급을 뭐 그거에 맞게 챙겨주거나 이러진 못하지만 네가 오고 싶으면 와서 해봐라. 그래서 갔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월급이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돈 받으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개척
직업자시네요. 그냥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없는 직업도 만들어서 하실 정도의 열정이 대단하셨던 건데 저희는 왜 수의사 하면은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영란 대표님은 뭐 치료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시는 일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쵸. 치료를 하는 걸 우리는 보통 임상수의사라고 네. 하고, 이제 그게 제일 뭐 수의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물병원에서 실제 동물들을 한 생명을 계속 치료를 해주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있다면 비임상 수의사도 많아요. 그 뭐 변호사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저 스스로를 보전 수의사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는데. 네. 명함도 이걸로 보전 수의사. 저는 보전. 그래서 이제 보전하는 이런 비영리 기관 만들어서 대표하면서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또 고래 전문가가 되신 건데 고래가 많이 좀 일단 출몰을 해야 뭐 연구도 하고 많이 보시고 관찰하실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도 고래를 그렇게 잘 볼 수가 있나요? 아, 우리나라 고래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 발견됐다고 기록된 거는 한 35종 정도 되는데 네. 요새는 이제 그 종이 뭐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귀신고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로 목격도 안 되고 있고 뭐 여러 그렇기도 하지만 제주 남방 큰돌고래가 제주도에 연중 서식하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 내려가서 그냥 육지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는 거기 언제나 가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남해와 서해에 되게 많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웃는고래라고 하는 상갱이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에 얘네도 이제 요새 많이 살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는 것 때문에 좀 유명해져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동해, 남해, 서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종류의 고래가 있거든요. 대형견 막 향고래도 있고 참고래도 있고 보리고래 뭐 그다음에 작은 애는 참돌고래, 낫돌고래, 큰머리돌고래, 흑범고래, 범고래도 있고 막 진짜 많은데 이게 왜 대중들이 모르느냐? 그 얘네들이 있는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상태가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면 이게 많이 알려지는 것 같은데 대중들이 없이 어민들이나 지역민한테만 노출이 되면 이게 대중들이 알 방법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흔히 보는 거니까 또 그렇게 뭐 대수롭지 굳이, 않게 네. 생각하실 수 네. 있고 그렇군요. 아까 왜 구직을 하시려다가 취직을 역제안하셨잖아요. 고래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서 고래를 연구하는 기관은 고래 연구소가 유일한가요? 네. 고래가 몇 마리 사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방법이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에다 선을 긋고 많은 장비를 보고 가면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50도, 뭐 뒤에 몇 킬로, 5킬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바다를 몇 날 며칠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시계에다 대입해가지고 몇 마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 큰 배에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 여러 명이 망원경을 들고 몇 날 며칠 밥을 먹으면서 거길 이것만 해도 엄청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거보다 항공조사도 합니다. 그럼 그 비행기를 빌려서 또 그 라인을 타고 가면서 아니면 뭐 엄청 좋은 드론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지역을 막 어떤 거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작은 이런 데서 우리가 한번 정말 패션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네요. 일단 서식지 자체가 우리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맞아요. 있고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래 연구나 이런 거는 국가나 아니면 좀 그런 큰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돈 많이 지원하고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기반이 지금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밑에 있는 고래연구소라는 기관이 유일했고 거기서 이제 처음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고래 등만 보고 와도 막 거기 있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 치면서 등 봤다 막 이러면서 고래를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등을 보면서 막 쫓아가면 저 멀리가 있고 쫓아가면 저 멀리가 있고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혹은 항공으로 고래를 찾아다니시면서 고래가 이렇게 한 마리만 딱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떼를 지어서 있을 때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봤을 때 그 희열 그때 어떠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죠. 물론 큰 대형 고래도 되게 행복해요. 그것도 물론 막 저를 전율에 젖게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나갔을 때 배 주변으로
동해 참돌고래가 있는데요. 걔네가 되게 애들이 액티브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물살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 가서 파도를 타요, 얘네들이. 그런데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었고 1000마리가 넘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셀 수는 없어서 그렇죠. 그 세는 방법에 따라 하면 이제 그 옆에 계신 분은 한 2000마리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장관이었네요. 이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다 돌고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경험. 저희는 한 마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그렇게 수천 마리를 볼 수 있다니 또 그 매력 때문에 여태까지도 이 일을 해오시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정말 고래 연구하는 분들만 그래 너희 고생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애써줬지 하면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토종고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주도 쪽에서 발견되는 그 남방고래도 토종고래인 거죠? 네, 걔네는 거기만 삽니다. 걔네가 어디 안 가요. 그 일본이랑 되게 가까운데 일본에도 같은 종의 그 남방 큰돌고래라고 하는 종이 살지만 개체군이 달라서 서로 뭐 같이 번식을 한다거나 뭐 만나서 논다거나 이러지 않고.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는 고래만 나 같은 고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네요. 오산입니다. 인접하게 살아도 또 교류가 전혀 없기도 하고. 아까 또 말씀하신 상괭이? 또 우리 토종고래인 거죠? 상괭이는 조선시대에도 기록이 많아요. 뭐 태종실록에도 나오고 자산어보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살았는데 상괭이가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덜 받는 이유는 일단 애가 수줍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와도 뭐 같이 이렇게 논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막 1000마리씩 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한두 마리씩 다니다가 뭐 먹을 거 되게 많은 그런 어장이 아주 좋게 형성되면 거기에 뭐 진짜 너무 많다 그럼 100마리? 정말 상괭이를 이렇게 보다니 믿을 수 없어. 이러면 뭐 50마리 100마리고요. 이제 거의 한두 마리씩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쉽게 눈에 띄는 이런 애도 아니고 조사할 때 배 타고 나가면 다 숨어버리고 뭐 드론이나 이런 거 항공 타면 다 숨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찾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그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 가보시면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번호랑 이름 붙여놨어요. 걔네들 등 지느러미를 보면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등 지느러미 사진을 계속 찍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개체식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처음에 갔던 제돌이니 누구니 이름이 맞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괭이는 등 지느러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애들 뭐 물범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에 이렇게 점이 있단 말이죠. 까만색. 근데 네. 그 점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계속 사진을 찍으면 그것도 또 지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무늬도 없어요. 상괭이는. 어디 있어요? 입 안에 이런 데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는 누가 누군지를 알려면 정말 특징적인 상처나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DNA 검사해야 얘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그 개체를 하나를 알고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인지한다는 게 그렇죠. 저는 보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보전, 보호 이런 거 좀 덜 받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자산어보에도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개체수가 많았던 상괭이가 이제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만큼 많이 포획이 되고 많이 죽고 했는데 때로 지나지 않고 이렇게 두세 마리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도 좀 불리했을까요? 걔네들이 멸종위기 종으로 이제 등록이 된 게 2016년도에 그때 그 고려연구소 조사에 보면 이제 남해 쪽 말고 서해 쪽에만 2005년에 조사했을 때는 36,000마리 정도가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네. 2011년도에 다시 추정했을 때는 13,000마리 정도로 그러니까 60몇 %가 급감한 걸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해양 보호생물로 지정이 되고 IUCN 세계 자연보전 연맹이라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멸종위기 목록하면 뭐 멸종위기 위협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이제 IUCN 거긴데 거기에서 얘네가 인데인저드의 아주 높은 등급의 멸종위기 등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얘네는 혼액입니다. 죽는 거의 많은 원인이 혼액이에요. 그리고 그 얘네가 많이 죽는 그 어구가 있어요. 네. 그 특히나 이제 서해에서 주로 사용하는 안강망이라는 어구인데요. 네. 거기가 그 잠자리채 같이 큰 그 주둥이를 거의 수면에서부터 수심까지 정말 큰 주둥이를 벌리고 거기에 이제 조류가 되게 세거든요. 서해에 가면
물살이 엄청 셉니다. 특히나 뭐 보름달 뜨거나 이럴 땐 진짜 물살이 세거든요. 그러면 그 물살에 막 여러 가지 뭐 떠밀려서 조그마한 같이. 젖새우나 이런 모든 생물들이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좁아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산물들이랑 그 입구에서부터 거의 끝까지 되게 길어요. 막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그물 끌어올리면 뭐 갈치나 꽃게 이런 애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상갱이는 죽어있죠. 걔는 숨을 쉬러 못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얘네 폐호흡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혼획이 지금 상갱이한테 가장 큰 그 위협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는 연구기관에서 얘네들이 그 탈출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참 혼액이라니까 더 안타까운데 사실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원인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대표님 그 아쿠아리움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일하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귀엽죠. 귀여워요. 아침에 딱 가면 그 수조 하나 보면서 막 해마 보고 막 이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걔네들 고래류나 물범 이런 애들 보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데요. 아쿠아리움을 제가 먼저 갔었다면 고래연구소보다 아까 그 제가 전화했을 때 그때 바로 제가 취업이 됐다면 그러면 또 어떻게 됐었을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야생을 먼저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되지는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음이 또 좀 불편한 면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이 안에서 막 그 아프고 그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내가 정말 키우는 애가 매일매일 보니까요. 내가 키우는 애가 이제 아프니까 너무 저도 의기소침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또 어느 날 장난감 가지고 너무 또 잘 놀아도 그 재밌어 이런 마음도 또 있어요. 또 한켠에. 그러니까 다른 걸 모르니까 내가 이게 재밌구나 이렇게 야생을 모르니까 또 그런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드넓은 또 바다에서 사는 아이들을 봤으니까. 근데 이 아쿠아리움에 있는 이 바다 동물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는 건지 항상 궁금했거든요. 예전에는 뭐 이게 그냥 전시용으로 막 경쟁처럼 생기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안 돼요. 특히나 고래 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안 되고요. 이제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새로 어디서 데리고 들어오는 게 다 이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돌고래 쇼나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의 반감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애들이 이제 자꾸 뭐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도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외국에서 사왔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태어났거나 요 지금 두 가지 애들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얘네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을 우리가 가면서 해양 동물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또 뭔가 지식도 좀 얻게 되는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동물들을 가둬둔다는 그 죄책감에서는 또 벗어나기가 또 힘드니까. 왜 돌고래도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래도 말도 하고 노래도 서로 배우고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똑똑한 바다 생물이니까 사육시설에서 자라는 게 일단 공간도 너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차라리 몰라야 편할 텐데 그걸 다 인지하고 있다면 많이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사육시설에서 고래를 키우기 시작한 게 역사가 되게 짧아요. 80년대 서울대공원에서 제일 먼저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생기다가 갑자기 그냥 다 바다로 보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생기면서 단 뭐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이 문화가 거의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야생에서 사는 애와 수족관에서 사는 애는 완전 다릅니다. 그냥 정말 다른 개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야생에서 사는 애가 수족관으로 처음 잡혀왔을 시기가 옛날엔 있었을 거잖아요. 야생의 모든 걸 잊고 이 주어진 이 컨트롤된 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 과정. 근데 그게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뭐 물론 그 안에서 가끔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능이 높은 애들이라서 수능을 하고 적응을 하고 거기에 일단 적응을 하면 또 이 세계 안에서 잘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애들 아니면은
근데 이렇게 다 적응을 또 해놓고 나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건 그거는 또 정말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도 왜 환경을 계속 바꾸면 쉽지 않은 것처럼 네. 고래에게 정말 뭐가 더 좋은 길일지는 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왜 고래고기 많이 이제 좀 판매하고 아직도 판매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좀 보호하는 분위기인가요? 고래고기가 제가 처음에 고래연구소 갔을 때 그 장생포 작은 골목에 한 20몇 개 고래고기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갔더니 3개인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래고기를 먹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없어질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뭐 가게를 꾸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섣불리 그거를 해양보호생물로 묶어가지고 뭐 판매나 유통을 금지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수준?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도 이미 많이 감소세고 줄어든 상태인 네. 거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 누구나 정말 어린 아이들도 공감하는 문제인데 환경을 또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은 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영란 대표님은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일 아쉬운 게 너무 스펙만 쌓는 성장 과정. 이게 뭐가 중요하고 너는 누구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뭘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막 기죽이지 말고 너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국영수 뭐 이런 영어 막 이런 거 말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조금 더 큰 범위에서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이제 환경 교육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환경 교육이 너무 없습니다. 거기 네. 안에서 오히려 무슨 생화학이나 구체적으로 DNA나 RNA 합성 같은 거는 오히려 초등학교 막 선행학습으로 배우면서 환경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기후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영향을 받고 이런 전체 지구 생태계 시스템,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훼손됐을 때 결국 인간한테 오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큰 이벤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경의 날은 되어야 뭔가 전기도 좀 덜 쓰고 뭐 이런 노력을 이게 상식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집이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거는 그건 어릴 때부터 누구나 그냥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교육을 좀 많이 그래야 정책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더 맞아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알고 이해해야. 그래서 이 해양동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해 비영리 단체인 플란오션을 설립하셨잖아요. 플란오션의 주 활동 알려주시죠. 저희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네. 네. 그 플랜오션은 바다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짜겠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목적이고요. 지금 이제 그 고래가 우리의 심볼입니다. 고래가 지금 100마리인데 내년에 200마리로 만드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에요. 고래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꾸면 우리도 살게 되고 바다도 풍요로워지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많이 죽는 이유, 얘네들이 처한 위협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함께 해결하는 정책 같은 거를 같이 제언하고 또 많이 알리는 홍보 교육 활동 같은 걸 하는 그런 게 저희 플랜 오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그 캠페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물에 얽히거나 그래서 떠밀려온 고래야 우리가 금방 갈게. 우리 그 프로젝트 고래야 금방 갈게. 고고고를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주시고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 이제 홈페이지 오면은 다 또 보실 수가 있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고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국내 1호 해양동물 수의사이자 고래 부검인 플란오션 이영란 대표였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ike the river Jordan, and I will then say to thee, you are my friend. Carry me like you are my brother. Love me like a mother. Will you be there